한국은 결국 수출에 달려 있거든요. 네. 평균 수출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은 20%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올라왔어요. 평균 수출 대금이 절대 기준으로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6억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좀 역력해 보이고 있다. ISM 제조 PMI가 나오잖아요, 미국에서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하고 괴뢰 같이예요. ISM 제조 PMI를 약간 선행하는 대고 수준 대비해가지고서 신규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 그 강도가 강하다는 거는 향후의 경기 개선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더 올라갔습니다. 우리 수출이 결국은 반등세를 계속해서 나타내지 않겠느냐,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 또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86번가 정광훈 대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대기 분위기가 역력하죠, 대표님. 네, 네, 고용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내 고용과 관련된 뭐가 발표가 되는데 좀 헷갈리게 나와서 이걸 어떤 걸 더 비중 있게 봐야 돼라는 생각도 들고요. 워낙에 또 세심하게 뜯어봐 주시니까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우리가 고용 보고서 주간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뭐 구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에서 나오는 고용 맞습니다. 보고서, 또 노동 통계청에서 오늘 나오게 되는 네. 고용 보고서까지 해가지고서 과연 그러면은 미국에서 노동시장 완화가 정말로 어느 정도 속도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래야지 최근에 제일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 또 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돼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로 데이터 중에서 처음으로 이 데이터 발표 선을 끄는 게 사실 구인이었는데, 그렇지. 근데 구인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렸죠. 특히나 그러네요. 이제 증가로 나와버리고 나니까 그때 이후에 장기 금리가 훨씬 또 한번 치솟았던,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또 충격을 가했었던 영향이 있었는데, 네. 그 뒤에 나온 ADP 고용 보고서를 보게 되면 사실 구인 보고서 나오고 다음 날에 이제 제가 방송 여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서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인 헤드라인만 좀 튀게 나온 것 같다, 데이터가. 맞아요. 그런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ADP 고용 보고서 나온 것까지 보게 되면은 역시나 그때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ADP 고용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의 추가 완화가 나왔습니다. 일단 월간 비농업 고용 순증을 보게 되면 예상치는 15만이었는데 실제 발표는 한 9만 정도. 그래서 월간 고용 순증으로 봤었을 때에는 21년도 1월 이후로 최저치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그래프가 임금 상승률인데, 이게 이제 그 둔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네.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ADP 측에서 총평을 하기로는 이번 달에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임금 증가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명백하게 노동시장에서 추가적인 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구인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네. 보게 되면 구인이 이번에 전월 대비 69만 개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분야별로 각각 이제 산업 분야별로 나눠가지고서 또 발표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증가가 51만 개로 이게 그냥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ADP 고용 보고서에서는 이 분야에 똑같은 분야의 일자리가 오히려 3만 2천 개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요건 어떤 거냐 하면은 그 공고는 51만 개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일자리는 3만 2천 개가 감소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말이 좀 맞지가 않는. 구인은 늘고 일자리는 감소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데이터가 조금 네. 사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그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작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말씀하셨죠. 네. 예, 그런 일이 뭐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헤드라인만 해도 사실은 조금 신뢰도가 낮아요. 딱 하나만 보기에는 여러 개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더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세부 항목이었잖아요. 네. 이 세부 항목들은 더더욱이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과 같이 때때로는 같은 시기에 발표된 노동시장 관련된 데이터들이 서로 상충되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좀 숫자 차이가 큽니다. 네. 그래서 구인 쪽에서 나온 데이터가 일단은 지금까지로는 구인만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인 쪽의 데이터에서 뭐 그것이 계절 조정치가 되었던 뭐 어떤 부분이 되었던지 간에 이게 조금 튀는 숫자이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더더욱이나 오늘 나오게 될 노동통계청의 고용보고서, 월간 고용보고서에 네. 시장이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역시나 또 이게 얼마나 수정될지에 대해 가지고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는 일단 뭐 시장의 예상치는 고용 순증이 17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전에 2개월치도 추가적으로 이번에 수정치가 동시에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올해 나온 거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정치는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고용시장이 첫 번째 발표가 제일 뜨겁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정이 될수록 점점 덜 뜨겁게 수정이 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1월 것부터 해가지고 쭉 보시면은 최초 발표, 그 다음에 2차 최종 발표 때, 그러니까는 1차 발표하고 최종 발표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게 현재까지 누적으로 35만 8천이 네. 마이너스로 이제 향후에 하향 수정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최근 3개월 고용 순증을 보시게 되면 약 15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달치가 지금 수정으로만 인해서 날아가 버렸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맨 처음에는 헤드라인을 당연히 보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얼마나 수정되었느냐, 그걸 또 눈여겨 시장에서는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게 발표될 때 앞선 수정치도 같이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걸까요? 이번에 9월 달께 나오게 되면 네. 8월, 7월 달 거에 대해서 수정이 또 뭐 이제 수정이 이제 있을 때에만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은 높게 나오고 수정된 게 조금 더 낮게 나오고 이런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최근의 흐름이 더더욱 그렇습니까? 올해 발생한 특이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코로나 이후의 데이터에 좀 특이점들이 있는 건데, 네. 이번에 그 특히나 올해 발생하고 있는 거는 하향 수정이 너무 잦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수정치가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아마 내년도에는 4월 달에는 한 번 또 이게 30만 명 추가적으로 하향 수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대비해 가지고서 고용시장이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2023년의 고용시장이 알고 보면 더 실은 노동시장이 완화되었었다라는 거를 내년 4월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요. 이거는 뭐냐 하면 매년 3월 달에 노동통계청에서 조정치를 새롭게 수정을 해서 4월 달에 이 수치를 그전 거 앞에 거 수정한 것까지 쭉 해서 동시에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달에 나오는 내년에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그 전에 있던 것들의 쭉 수정치를 보게 될 텐데, 네. 지난 8월 23일에 내년에 어떻게 4월 달에 변화가 돼서 발표될 건지에 대한 1차 예고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월간 고용 순증이 30만 6천 개 감소할 것으로 예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추가적으로 한 두 달치가 또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고용 상황에 대해 가지고서 구인 하나를 보고서 되게 뜨겁다라고 얘기하기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고,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일단 노동시장의 완화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중간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얘기하는 바는 이제 금리가 얼마나 더 높아져야 되냐, 네. 그 금리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어져야 되냐에 대한 논쟁에서 지금은 조금 그 시장이 보이고 있는 게 오버 리액션이다, 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고용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적당하게 잘 식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수정치 전에 1차로 발표된 게 좀 잘못, 과하게 발표되고 리액션 또한 과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고 하고 보는 데이터는 수정치보다는 일단 1차로 발표된 거 기준으로 조금 더 비중 있게 보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그러니까는 요 수정에 대해 가지고서 나중에 그런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21년도에는
지금하고 정반대의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 발표된 것보다 나중에 발표된 게 수정이 계속 더 잘 나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당시 21년도에 이미 인플레는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연준의 두 가지 책무 중에 하나인 고용 쪽이 아직까지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 연준은 무슨 말을 했냐면 본인들이 이제 좀 더 빨리 긴축에 나섰어야 되는데 실기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 시장만 봤었을 때 인플레만 보면은 빨리 나섰어야 되는데 고용 시장을 보니까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약해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수정치가 그것도 대규모로 되거든요. 그거를 다음 해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서 연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본인들이 후회하는 발언을 해요. 그때 그 데이터를 그 당시에 알았었더라면 우리는 더 빨리 긴축에 나섰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소위 말해서 요거는 하드 데이터라고 할 네.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 이외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민간 데이터나 소프트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뭔가 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지금도 요거를 보게 되면 다른 민간의 데이터들하고 종합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게 뭐 1차 뭐 그다음에 2차 수정치 이런 것 전에 그 분위기에 대해 가지고서 민간 쪽에서는 확실히 지금보다는 나오는 것보다는 좀 약해져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들을 아무래도 정책에 저는 21년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좀 더 적시에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따라서 나오는 얘기가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는 침체로 안 가면서 적당하게 인플레이션은 정상 범위로 내려오게 하고 이런 게 지금 목표잖아요. 계속해서 네, 그걸 그렇습니다. 향해서 가는 건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고용시장이 좀 완화가 더 나타났다라고 네. 해버리면 곧바로 침체 우려를 그렇죠. 하세요. 근데 사실 요거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침체에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급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전히 미국에서 실업자당 일자리 수가 2개나 되었던 아주 어마어마하게 일자리 수요 공급 미스매치가 발생했던 그런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완화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게 무슨 곧바로 침체가 일 정도로 실업자가 증가할 만한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충지대가 되는 게 구인하고 비율이 아직까지도 1.5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완충지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됐다라고 하면 침체 우려를 바로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봐주시게 되면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는 오는 미국 기준으로 S&P 500으로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로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 접어든다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분기부터는 이익의 증가폭이 두 자릿대로 네. 10%대로 올라간다. 라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3분기 동안이 감익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증익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모 증권사에서 글로벌 IB에서 본인들이 뭔가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서 여러 데이터를 조합을 해가지고서 향후에 이익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요거 예상하는 거를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아요. 아이스퀘어 값이 0.8이 나오니까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지난 12개월 동안의 그 주당 순이익의 흐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보이시는 건 노란색, 요게 그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이제 PMI나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해가지고서 만들어낸 건데 이게 보시면은 내려갈 것처럼 이제 내려가는 걸로 계속 예상이 되다가 사실 이런 게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니 연초에 23년도 이익이 되게 나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도 여러 선행 지표에서도 보이는 게 이게 증익 구간으로 결국 들어간다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그리고 똑같은 데서 내놓은 게 PMI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르게 조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었을 때는 이거는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두 자릿대의 이익 증가 예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자료를 굳이 제가 여기 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사실 시장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베어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가장 고음 진영에서도
곰 중의 곰이라고 하면은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윌슨이 만든 자료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올 초에 올해 시장이 되게 나쁠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윌슨이 이 자료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익이 흘러가게 될 텐데 엄청난 감익이 예상된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자료가 굉장히 뒤에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올라와 버려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익 추정치들이 저는 절대 과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선행 데이터들은 지금 올라갈 것으로 가리키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 이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좀 얘기를 드리면은 한국은 결국 수출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일평균 수출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 뭐 거의 이제 20%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그런 베이스 효과가 있어가지고서 뭐 되게 낮아가지고서 그렇냐라고 보기에는 일평균 수출 대금이 절대 기준으로도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6억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좀 역력해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선행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미국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ISM 제조 PMI가 나오잖아요, 미국에서요.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하고 괴뢰 같이예요. 근데 요 ISM 제조 PMI가 그 발표될 때에 그 세부 항목으로 뭐 신규 주문이나 아니면 재고, 고용, 생산 이런 것들 발표가 되잖아요. 그게 발표가 될 때 조합을 해보면은 ISM 제조 PMI를 약간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규 주문을 재고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재고 수준 대비해가지고서 신규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 그 강도가 강하다는 거는 향후의 경기 개선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보시게 되면 재고 대비 신규 주문의 강도가 이번에 발표된 ISM 제조 PMI에서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요 비율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 이게 ISM 제조 PMI를 좀 선행하는데 그 ISM 제조 PMI가 우리 수출하고 괴를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출이 결국은 반등세를 계속해서 나타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 또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보시는 자료는 뭐냐 하면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NBER에서 결국에는 미국은 침체 시기가 언제였다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줘요. 근데 그거가 너무 늦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에서 과연 NBER은 뭘 기준으로 침체 시기를 삼을까라고 해서 본인들이 여러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되는데 네.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은 그 이제 최근 6개월치를 연율화를 했을 때 그랬을 때 마이너스 4.2% 아래로 내려가면은 보통 침체가 왔다고 향후에 NBER이 평가를 내리더라라는 겁니다. 침체는 추후에 판단을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는 회색 지대가 네. 침체 구간이고, 그다음에 요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컨퍼런스 보드에서 6개월치를 12개월 연율화 했을 때 자료 나오는 거고, 네. 빨간색이 그 마이너스 4.2% 경계선이거든요. 지금 사실 그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내려온 지가 꽤 됩니다.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계속 침체가 만약에 있었다라면 이미 지나갔거나 얕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최근에 밑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향후에도 올라갈 걸로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 최근 6개월치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6개월치를 보시게 되면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고 네. 그 전월이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전이 어땠냐 하면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7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매월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1.2가 제일 먼저 빠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0.6이 빠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현재에 더 나아질 필요도 없이 현재 수준의 이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4 정도의 안 좋은만 유지가 되더라도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이
침체 시그널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4.2까지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아래 훨씬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확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고 여기에 그럼 들어가는 판단하는 주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장단기 금리 차이, 그 다음에 신규 주문, 그리고 뭐 소비자 심리 지수 네. 이런 것들이 그다음 크레딧 상황, 주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추가적으로 지금 나빠진 것들은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반등이 돼버리게 되면은 여러모로 봤었을 때에 과연 우리가 향후에 침체로 볼 만한 데이터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저도 말씀드리는 게 네. 이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줄어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아까 뭐 여러 자료 오늘 상당히 꼼꼼하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제 이익 증가에 대한 뭐 계속해서 이익은 괜찮을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라는 자료도 앞에서 기업 이익에 대해서도 봤는데 사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실 몇 달 전부터 서서히 없어져서 지금은 침체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익에 대한 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많이 됐고 사실 작년 10월에 저점 찍고 나서 올해 안 좋을 거다 했었는데 그래도 주가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선반영이 되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높은 금리에 얼마나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혹은 소비 이런 쪽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양면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지금 부분에서는 네. 아니 그러면 이 금리를 못 버티면 어떡하지? 소비가 감소하면 어떡하지인데 네. 근데 또 이 높아진 금리를 이끄는 요인은 뭐냐면 소비가 너무 좋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게 기준을 삼아 보면 고용시장, 이제 노동시장을 봤었을 때 이게 침체에 갈 수준인가.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노동시장에서는 완화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여기에서는 학자금 대출도 이제 갖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소비가 그렇게 뜨거울까? 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그렇죠. 뜨겁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이게 못 버틸 정도로 되게 안 좋아질까라고 하기에는 그러기에는 과연 실업이 급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한 완충지대가 존재를 고용시장에 한다라는 거죠. 이 완충지대라는 게 아직까지도 과거에는 실업자 1인당 구인 공고가 나와 있는 게 0.5에서 0.6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2배에서 낮아졌는데 1.5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노동시장에서 완화가 나타나가지고서 임금 상승률은 줄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실업은 좀 증가를 하겠지만은 그 비율이 과거 수준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1년, 2년 그냥 쭉 펼쳐진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 침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소비가 못 버티는 거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업이 급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업의 급증이 보일 만한 이유도 사실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뭐 금리라든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뭐 유가도 그랬었고 네. 그다음에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특정 레벨을 넘어가면은 그게 버틸 수 있냐 없냐를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자체가 시장에서 찾아 나가는 것이지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못 버틴다라는 거는 동의어로 침체로 간다라는 건데 근데 그 침체의 가장 좋은 설명력을 가진 거는 고용시장이거든요. 근데 고용시장이 우리가 한 번도 못 겪어본 고용시장을 겪고 있고 거기에서 여전히 완충지대가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에는 거기에 남아 있는 완충지대가 너무 아직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방향에서의 그런 말씀해주신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거를 다 이제 좀 가능성을 줄여버리는 요인이 코로나 이후 특성 때문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완화가 되고는 있는데 이게 침체까지 진짜 기업이 못 버틴다라는 수준의 노동시장의 뭔가 신호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아직 노동시장의 과열이 진짜 너무 심했고 지금은 그게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중인데 완충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구인에서 몇백만 개가 남아 있으니까는요. 근데 지금도 보셨겠지만은 일자리가 뭐 월간 15만 개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감소하는 게 추가적으로 균형으로 찾아가는 게 향후 한 1년, 2년 동안에 계속해서의 과정인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인플레이션은 완화가 많이 되는 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못 버틴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건 실업. 네, 그게 왜냐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네. 못 버틸 때 나타났던 것이 그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가 가장 중요한 국가인데 그 소비가 무너져야 되는데 소비가 무너지는 거는 실직이 급증을 해서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에는 강력한 완충이 남아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 자체가 한 500만 후반에서 600만 정도 미국에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인 보시면은 960만 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요 비율이 그러면 과거처럼 0.5, 0.6배를 가려면 가령 실업이 한 650, 700만까지 지금 대비 100만 이상 증가를 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구인이 한 500만 개까지는 떨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인 개수가 아직까지도 4, 500만 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볼 때까지는 사실은 그 이제 구인 공고부터 사실은 먼저 줄이지 일자리부터 그 감원부터 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구인 공고 낸 것부터 신입부터 안 뽑는 거지. 네. 기존의 인력 물론 동시에 진행을 하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와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선후 관계 바뀐 거 아니냐. 기업들이 안 좋아지니까는 그 뒤에 뭐 실업이 증가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기업들이 어쨌든 돌리기 위해서 최소한 인력이라는 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최소한을 남겨놓게 되면 그 사람들은 매주가 됐든 매월이 됐든 임금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걸 가지고서 소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코로나의 특이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점을 시장이 많이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번 주 내내 우리가 고용 지표에 관련돼서 뭐 채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장이 굉장히 널뛰는 이 흐름이 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 시장의 속성이 또 이해가 잘 됩니다. 인플레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좌우로 극단적으로 가는 게 그래서 침체 빠지진 않고 증액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며 그런 인플레가 또 자극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인플레가 자극되는 부분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네. 유가는 최근에 좀 내려와서 걱정이 줄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유가하고 근원 PCE 물가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번에 근원 PCE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이 최초의 유가 상승부터 이끌었느냐라고 하면은 네. 공급 쪽 요인이 강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공급망 교란 때문에 자동차 가격하고 엄청 올라갔던 거고 네.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해지니까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는 물가 상승을 서비스 쪽이 이끈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물가 상승으로 고지고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도 연준위원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기대 인플레를 자극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자극된 기대 인플레가 다른 분야로 전이되는 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건 이제 너무 많이 보셨겠지만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ISM 제조 PMI 지불 가격이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나타낸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지난달 발표 때 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때는 그게 장기 금리의 상승을 이끄는 촉매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또 CPI 올라간다. 근데 이번에 발표됐더니 이게 다시 거의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네. 근데 그날도 장기금리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기금리 상승에는 굉장한 데이터의 취사 선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불 가격은 이게 막 80, 90까지 올라갈 때에 유의미한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40에서 60 사이 머무는 거는 굉장히 뭐 CPI에서 유의미하게 자극되는 요소는 그러니까 선행 데이터로서의 그런 역할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0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고요. 네. 50, 60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서 향후에 물가 판도 바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중요도는 사실은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게 내려가면은 뭐 시장은 안도감을 나타낼 것이다. 인데 다행히 최근에 다시 내려갔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ISM 요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네. 코멘트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주목할 만한 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의 유가 상승세가 10월 지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응답자들은 원자재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구매자와 공급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가격 수정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깎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9월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보고한 산업은 ISM 세부 그 이제 섹터 내에서 석유 및 석탄 단 하나였고요. 네. 나머지 섹터에서는 다들 하락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의류 쪽에서는 고객은 적정 수준의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 낮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재고 증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매출이 예상대로입니다. 공급 환경이 작년, 재작년 대비 크게 안정화되었습니다. 뭐 파나마 운하 가뭄이나 미중 관계, 자동차 파업이 공급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주목해야 될 요소는 맞지만 네. 전반적으로 상황은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읽어봤었을 때 인플레가 그렇게 느껴지는 곳들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극이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거고 앞서 의류 쪽에서 다들 미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적정 그렇죠. 재고인데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재고를 미루고 있거든요. 쌓는 거를. 근데 미국이 재고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이키 실적도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재고가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니까는 엄청 과잉 재고가 있었고 할인 판매로 밀어냈다가 이제는 적정 재고까지 내려왔는데도 재고를 쌓을 이제 그 겁이 나는 거죠. 네.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경기가 조금 반등한다라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 비로소 재고를 좀 쌓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가장 전형적인 실적 사이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준비들이 너무나 지금 선행 준비들이 다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유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미국이 외통수에 걸렸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들 하세요. 미국이 전략적 비축률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유가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 수준은 절반으로 떨어진 게 맞아요. 여기 보시면 절대 수준인데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근데 이 전략적 비축률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이거는 IEA에서 만든 공고거든요. 공고 레벨이 뭐냐면 그 나라가 순수입하는 거에 90일치를 가지고 있는 게 적정하다. 네. 그런 순수입이라는 거는 내가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 대비해서 변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근데 미국이 쉘 가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수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무려 이제 그 전략적 비축률을 절반이나 풀었지만은 IEA 공고 수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략적 비축률은 90일보다 훨씬 높은 142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는 최근에 뭐 유가 100달러 나온다 그러면은 옐런 장관이 뭐 비축률을 풀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석유를 정제하는데 다양한 그 유종의 혼합이 필요하다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총수입량 기준으로 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미국이 55일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총수입량 기준으로는 IEA에서 뭐 앞서 보신 순수입은 90일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총수입 기준에서는 그런 기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전략적 비축률 절대 레벨이라는 게 적정이 얼마냐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얼마나 하고 진짜 얼마나 보유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를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최근에 달라스 연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했을 때 그래서 비축률을 뭐 다시 풀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네. 아니고요. 최근에 조금씩 전략적 비축률을 다시 쌓아 나갔잖아요. 근데 다시 쌓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쌓는 속도를 그러면 우리가 절반을 줄였으니 다시 과거 높은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쌓아 나가야 되느냐 그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뭘 삼느냐에 따라 특히나 이제 공식적인 공고 기준 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지금도 과잉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유가에서 사실은 상방을 굉장히 막아버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유가에 대해서 그렇게 상방에 대해 가지고서 큰 고민은 그게 이제 사실 인플레로 만약에 나중에 기대 인플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는 여전히 미국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며칠 유가가 좀 하락을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상방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가운데 감사한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적정 전략적 비축률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생각해 봐야 될 이슈다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